사연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무례한 사람을 만났을 때 대처 방법 알고 싶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일상생활에서 무례한 사람을 만났을 때 일단 고맙죠. 왜요? 일단 제일 무서운 사람은 무례한 인간인데 날 속이는 인간. 일단 무례함을 보였다는 건 나쁜 자식인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례한 사람인데 나 속여먹었다는 게 무례한 사람이면서도 나는 이 사람이 나한테 무례하게 하겠다는 모르는 거. 그렇죠. 진짜 무시무시한. 나중에 돌이켜보면 기분 나쁜 거. 네. 진짜 기분 나쁘다는 거. 그러니까 갑자기 붕붕 끓었어. 대놓고 무례하다는 거는 그냥 심플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어떤 환경에 따라서 너무 다르죠. 왜냐하면 지나가는 거에 그런 건지 아니면 회사에 다니신다면 회사에서 그런 건지 더 복잡한 게 이제 가정에서 그런 건지 정말 복잡해지기는 굉장히 다르죠. 사실은 똑같이 무례하다고 해야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건 정말 내일 새벽 6시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얘기하면 저는 드리고 싶은 얘기가 스트레스 관리는 1차 스트레스가 아니라 2차 스트레스다. 그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무례한 사람을 만나는 거가 1차 스트레스죠. 안 만나면 좋겠지만 재수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무조건 만난다. 만나기만 되어 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통제하는 건 어렵고, 그럼 2차 스트레스는 뭐냐면 이런 분들, 되게 착한 분들이 저한테 오세요. 무례한 사람, 그러니까 무례하다고도 아니죠. 그 사람의 그 정도도 내가 이해 못하는 내가 싫어. 내가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모르고 친해진 게 싫어. 등등등. 그래서 나는 별로야. 이건 2차 스트레스거든요. 그건 그거는 사실은요, 우리가 관리할 대상은 2차 스트레스고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힘든 것도 2차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죠. 무례한 사람을 만난 거는 내가 태어났기 때문인 거고, 무조건 만나요, 그거는. 네. 난 한 번 지금까지 태어나서 무례한 사람 안 만났다는 사람은 본인이 정말 무례한 사람이에요. 그러지 않고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내가 무례한 사람을 만났다는 거는 내가 괜찮은 사람인 거죠. 근데 너무 괜찮아서 사기가 힘드니까 좀 분리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냥 무례한 사람을 만났구나. 근데 아까 세 가지 경우에 따라 다르죠. 안 만날 수 있으면 안 만나는 게 맞는 거고,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 안에서 좀 최대한 거리를 두는 게 필요한 거고, 극단적인 예로 이제 부모와의 관계다. 그러면은 제가 효도 얘기로 잠깐 넘어가면, 그 효도에 대한 고민, 이거 진짜 제가 많이 들었는데, 부모님 말이 자기 생각과 다른데 그것 하나 제대로 경청하지 못한 저는 불효자다 그러는데, 그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 있거든요. 이게 돌다 보면요, 정말 케미가 안 맞을 수 있어요. 가족과, 부모든 형이든 누나든 그래서 부모 관계로 설정하면 진짜 효도는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직장인이면 열심히 돈 모아서 여행 보내드렸더니 좋아한다는 효도는 되게 쉬운 효도예요. 제일 어려운 효도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만약 엄마랑 나랑 가치관이 안 맞는데, 그리고 엄마가 내 입장에 그러니까 무례해. 제일 무례한 게 내 신념을 자꾸 반하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걸 꾹 참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빼는 효도가 제일 어려운 효도예요. 왜냐면 내가 효도한다는 생각도 안 들고 2차 스트레스 자꾸 생기거든요. 불효라는 거. 그렇지만 들어드리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나는 효자다, 효녀다 생각하는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한 예를 들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피할 수 있으면 피하시고, 만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고, 2차 스트레스는 우리가 통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하나만 첨언하면, 무례하다는 건 예의 얘기잖아요. 예의라는 건 되게 상대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문화적이고. 예를 들면 서양 사람이 우리 집에 왔는데 신발을 신고 들어와. 근데 그 사람 도리어 신발 벗고 양말로 어디 다니는 게 되게 무례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어떤 친구는 내 집에 오면 막 침대에 막 누워. 근데 나는
남이 내 방에 오는 방에 들어올 수는 있지만 의자에 앉는 게 좋지 침대에 막 누워가지고 뒹굴뒹굴 하는 거는 되게 무례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식구들 남 친구 집에나 다른 집에 같이 갔는데 그 친구 갑자기 막 혼자 막 퍼먹기 시작해요. 또 어떤 친구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음식 먹은 거를 가지고 개수대에 갖다 놓는데 예를 들면 얘는 가만히 앉아 있어. 다 먹고 난 다음에 TV 키고 있어 하면서 우린 무례하다고 생각해. 얘는 그냥 원래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례하다고 정말 기분 나쁘기 전에 제가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건지 한 번만 보자. 그러니까 2차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 한번 확인을 그렇죠. 하자고. 아는데도 그럼 진짜 나쁜 놈이지. 날 무시하는 거지. 그렇죠. 무례랑 무시는 좀 다를 수 있겠네. 그리고 근데 몰라서 그랬다. 그럼 알려줘야죠. 근데 그런 일이 제일 많이 벌어지는 게 애인 관계, 친한 친구 이럴 때 서로 다른 전통에 다른 문화에서 살다가 아주 가깝게 지내게 될 때 쟤는 좀 무례한 애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왕왕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좀 사람 만들린다는 마음으로 사회화를 좀 시킨다는 마음으로. 왜냐면 경우에 따라서 정말 약간 안타깝게 자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가끔 TV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저 친구는 좀 어릴 때 막 자랐단 말보다도 좀 이렇게 좀 힘들게 자랐나 보다. 그러니까 뭐 먹방에서 막 먹는 거라든지 어디 가서 이렇게 지내는 거가 날 예능으로 관찰 예능으로 나올 때 조금 그러네 라는 느낌이 그냥 언뜻 그냥 왜냐면 그냥 쓱 지나가는 것이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저 같으면 저는 이제 어떻게 너무 타이트한 사람인 줄 모르죠. 그렇다고 제가 7살 때부터 그렇게 배운 집 그런 건 아니에요. 무슨 양반집 그런 건 아니니까. 다만 저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생긴 에티켓들이 있는데 그게 어느 순간 저한테 기준점이 된 거고 그런 사람일수록 무례해 보이는 게 너무 많겠죠. 그래서 그거는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만 더 하고 우리 네, 좋습니다. 제가 새로운 상사가 너무 힘들게 한대요. 새로운 상사는 다 힘들어요. 오래 있던 상사도 힘들고 항상 다 힘들죠. 본인의 가치관을 강요하고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제 탓을 합니다. 본인이 사주권을 이상하다 저거 했는데 참다듬 제가 나간다고 하니까 자기가 언제 그랬냐 말하고 제 잘못을 올립니다.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나갈 회사를 꾹 참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네요. 회사 스트레스를 결국 주변에서 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사실을 어떻게 잘 버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지금 잘 버티고 계신 분이네요. 지금 리스본 방송도 들으시고 사연도 보내고 하시는데요. 상사가 다 나쁜 건 아니지만 대부분 나쁩니다. 제가 통계를 내긴 어려운데 직장생활 꾸준히 한 환갑 때까지 하면 정말 나에게 좋은 상사다를 만난 그 횟수가 많아야 2번? 빵에서 한 2, 4회 정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 사람이 절대적으로 나쁜 경우도 있지만 또 상사라는 그 역할이 어쨌든 또 보통 회사는 목적이 회사의 생존은 또 이윤 추구고 또 여러 가지 좀 퍼포먼스를 올린다는 내 발전보다는 조금 좀 다른 쪽으로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인지부조화라고 하죠. 자기가 얘기해놓고는 마치 아니냐. 근데 이제 나간다고 생각하시니까 아니면 계속 있는다고 하면 상사가 그렇게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지금 화가 많이 나시는 거는 마음이 정리되니까 정리된 상황에서 지금 다니려니까 힘이 드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별 큰 고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정한 거잖아요. 네. 표현도 하시고 이미 나가기로 한 건데 어떻게 할까요? 되게 고민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연봉도 괜찮아. 그리고 꽤 괜찮은 직장에 어디 다닌다고 할만해. 여러모로 괜찮아. 이 사람 때문에 나가면 진짜 억울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미 나갈 결정이 된 다음이다. 그럼 우리가 이 사람 그 사표 좀 되돌려 달라고 해서 이것도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해드릴 말은 근데 주변 사람한테 푸는 건 아니고 그거는 그러면 그렇죠. 주변 사람들이 이유가 아닌데 관계가 나빠질 수 있으니까 그럴 이유는 없는 거죠. 좀 생방이라 그래서 제가 좀 말을 조심하게 되는데 제가 좀 보통 쓰는 말이 이럴 때 좀 귀여운 복수를
그 의외로 되게 나이스하게 하고 떠나실 때 그게 진정한 복수가 될 수도 있죠. 아 어차피 떠나기로 했는데 뭐 이렇게 뭐 화내고 뭐 그렇게 있겠습니까? 더 아쉽게 만드는 것도 저는 좋은 복수라고 생각되고요. 뭐 딴 건 상관없는데 주변 사람한테 그 스트레스 푸시면은 그거는 혹시 그 주변 사람이 그 나중에 이제 어쨌든 계속 비즈니스 하시고 뭐 하다 보면 진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좀 더 잘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그래요. 드리고 싶네요. 정말 그러네요. 네네. 나중에 평판이 전반적으로 그러니까요. 아까운 사람이 나갔다라는 빈자리가 느껴지게 되게 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도 돌고 돌면 다시 만나야 될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뭐 죽도록 미워하고 네. 괴롭히던 사람들이 네. 나중에 상사는 안 만나겠지만 주변 사람들은 만날 수 있고 상사조차도 내가 웬만큼 잘 되잖아요. 그럼 말하는 게 달라져요. 그렇죠. 그게 일종의 이제 귀여운 복수의 하나죠. 뭐 아니면 그냥 재미로 안 나가겠습니다 한번 해보시던지. 남은 휴가랑 다 쓰세요. 뭐 이렇게 그리고 인수인계 이런 거 굳이 뭐 잘할 필요도 있나 뭐 싶기도 하고. 대신 이런 생각을 하지 마. 내가 없으면 회사가 무너질지 몰라. 그러진 않아요. 만만한 데 아니에요. 회사라는 데는 다 잘 돌아가요. 그래서 괜히 막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나가요. 주변 사람 내가 나가게 되는데 회사가 빵꾸 날 거 회사 혼란이 일어나가지고 큰일 나서 제발 나한테 오라고 그러지 몰라라는 그런 어린 소년적 팬터즘 갖지 말자고요. 형이랑 저는 저희가 없다고 리스본이 무너진다는 생각을 일도 하지 않습니다. 리스본 덕분에 우리가 산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꽤 생각보다 많이 남은 거 사실 보통 그달 한 달 정도면 나가시는 것 같은데 긴 시간 아마도 인수인계 기간도 있고 여러 가지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뭐 잘 마무리 그러니까 이왕이면 마무리 잘 하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마음에서 다음에 추천책 사연으로 넘어가면 약간 저는 오늘도 좀 오다 보면 저는 나이가 50 넘다 보니까 노후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도대체 파이어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파이낸셜 인디펜던스, 얼리 리타이먼트. 그래서 리타이먼트 얼리, 그러니까 경제적 독립하면서 얼마나 빨리 은퇴할 것이냐, 뭐 이런 파이어족이라는 얘기도 막 보고 그런 얘기들 보면서 앞으로 얼마나 오래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제가 오늘 카톡에서 친구들이 보내준 게 제 남은 여명을 계산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해보면 나오게 그랬더니 한 20년 가까이 20년 좀 나와서 안심이 되는 거 도리어 70대면 죽을 수 있다는 게 웬만하면 막 너무 오래 사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제 형님 같은 날 가요. 근데 그럼 왜냐면 일 끝난 다음에 내가 살아간 그 이후의 삶에 대한 두려움도 있기도 하고 한참 일할 때 몰랐는데 저는 이제 약간 그 뒤를 바라보게 되는 나이가 되고 병원에서 만나는 어르신들도 이제 70대는 노인은 축에도 치지 않는 한 80 넘으셔야지 이제 좀 약간 나이 좀 드셨네요 하는 그 후의 삶은 어딜까? 라는 불확실성에 불안이 있는데 이 책이 92세 아버지의 행복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쓰신 책이고요. 90세 넘으셨는데 잘 지내시는 분의 이야기예요. 브런치에 나왔던 책 같아요. 근데 심리학자가 자기 아버지를 이제 보시면서 쓴 책이라 그런지 이 아버지가 자기 관찰한 거죠, 자기 아버지를. 그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무심하다는 거. 아까 첫 번째 루틴이 명확하다. 그다음 부탁을 미안해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거절도 별로 낙담하지 않는다. 그리고 혼자서는 병원 가거나 외출 가는 게 안 되니까 누가 차를 태워서 데려다 줘야 되는데 미리 부탁을 하고 가족들이 힘들면 안 된다고 그런가 보다 하고 다른 날로 가고 뭐 이런. 그 다음에 가족 내 대소사에 끼어들지 않는다. 막 80살 넘어서도 막 돈 딱 쥐고서 절대 모든 거에 결정 자기가 다 하셔야 되고 이런 분들에 비해서 이분은 좀 무심하게 왜냐면 그것도 집안에 친구 누가 안 좋은 일 있다고 막 너무 속상해하고 힘들어하는데 그냥 그것도 무심하게 그냥 자기 관리를 잘해서 내가 최대한 독립적으로 지내는 것 자체가 아이들한테 제일 좋은 선물이다.
라는 마음으로 그냥 하루하루 그냥 그럭저럭 느리지만 바쁘게 지내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전 미리 한번 봐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어떨 때는 지금 바빠 죽겠는데 미래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시는 분들이 아마 리스본 오는 식구들은 그러실 수 있을 텐데 어머니나 아버지를 바라볼 때도 그렇고 나와 함께 갈 30년 어머니 아버지 어떻게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때 좀 유쾌한 일상에 대한 생각을 할 때는 이 책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마음이라는 게 마음의 변화라는 게 휙 오는 것도 분명하고 큰 기술도 필요한데 한 발짝 한 발짝 의외로 좀 우리가 뭐 옛날에 공부할 때 한 장 한 장 공부하듯이 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사연도 사실은 이제 다른 회사를 구하고 나가시는 건지 아니면 좀 재충전의 기회를 가지시는 건지 뭐 새로운 준비를 하시는지 잘 모르지만 이랬을 때 요 시기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좀 의외로 직언을 해주는 아픈 말 말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없거든요. 그래서 냉정하게 한번 바라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게 왜냐면 모든 회사의 상사이기 때문에 저 상사는 정확히 어떤 사람이고 내 어떤 부분이 부딪혔고 이 회사에서는 어떤 게 안 맞아서 사실 큰 결정이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믿고 들을 수 있는 분한테 그걸 좀 이야기 듣고 연애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얘는 싫어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은 계속 반대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 실제로 상담을 할 때도 그래도 만난 이유가 있지 않겠냐. 이건 나쁘지만 이건 좋은 게 있는 걸 좀 적어라. 그래서 계속 좋은 게 많아지는 사람을 만나. 이런 데는데 그러다지 않으면 이 통으로 큰 기술만 쓰면 자꾸 반대를 만나요. 회사도 반대만. 여긴 너무 깝깝해. 더 자유로울까? 이러다 보면은 디테일을 놓칠 수 있어서 마음 관리도 되게 좀 디테일이 필요한 것 같아서 뭐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좀 스텝 바이 스텝.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데 좀 촌스럽지만 그래서 이제 군대 가게 되면 이 추운 겨울에 신효섭 씨라는 가수 아시나요? 신효섭? 누구예요? 크러쉬. 네, 크러쉬 이름이 신효섭이 아니 웃자고 했는데 말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윤미래 씨랑 요즘 그 여성분들이랑 쭉 했는데 너무 음악 좋더라고요. 이 스텝 바이 스텝 진짜 중요합니다. 네.